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할 안녕하세요. 34살 남자입니다. 결혼 2년 차이고요. 사연을 보통 여자분들께서 보내주시는데 제가 적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답답하고 어디 털어놓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용기 내서 사연 보내봅니다. 저는 평범한 집안의 둘째로 태어났고 위로는 누나가 한 명 있습니다. 본가는 지방이고 현재 저는 가족들과 떨어져 서울에 혼자 자리 잡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서울 생활의 꿈도 있었고 지방에서 사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재수를 했지만 엄청 노력해서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저의 서울 라이프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서도 대입을 준비하던 것처럼 1년이란 시간을 더 방황했어야 했지만 서울 안에 있는 꽤나 괜찮은 회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저는 완전히 서울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다닌 지 6년 차가 되니 제 수중에 돈도 2억 정도 모이고 조금 안정기로 돌아서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자연적으로 결혼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만나게 되었어요. 아내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회사 근처라서 직장 동료들이 자주 가는 카페인데 제 와이프는 그 중에서도 이쁘기로 소문난 카페 직원이었습니다. 정말 회사 남 직원들 중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도 제 아내 구경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카페에 갈 정도였으니 이쁘기로 소문난 그녀가 제 애인이 되었을 때는 정말이지 저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동네방네 자랑하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게 되면서 알게 모르게 아내의 이유 없는 시댁을 향한 적개심이 가끔씩 눈에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둘만 있을 때는 저에게 그렇게 잘했는데 유독 고향에 있는 누나나 엄마 이야기가 나오면 엄청 불편해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아내에게 제 가족들과 엄청 살갑고 가까운 관계가 되어달라고 원한 것도 아닙니다. 본가 자체가 워낙 거리가 멀기도 하니 그냥 할 도리만 하자는 주의였는데 아내는 겪어보지도 않고 어디서 들으니 어떻더라 저떻더라 하면서 시댁에 대한 적개심이 굉장히 심해 보였습니다. 그래 같은 여자다 보니 당연히 저희 누나라든지 어머니와는 불편할 거라는 생각도 들기는 했는데 그 정도가 조금 심하다 싶을 때가 조금 있었어요. 결혼을 약속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의 일입니다. 신혼집에 쓸 가전제품을 보러 다니다가 별다른 결정을 못하고 있던 와중이었습니다. 고를 게 종류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정신이 다 없더라고요. 아침 일찍부터 몇 군데 돌아다니다가 끝내 결정을 못하고 잠깐 휴식 좀 할 겸해서 카페에 들렸습니다. 아내가 잠깐 화장실을 간 사이에 핸드폰이나 봐야겠다 하고 핸드폰을 꺼냈는데 오랜만에 지방에 있는 누나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더라고요. 뭐하고 지내냐, 어떻게 지내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뭐하고 있냐고 물어보길래 아침 대바람부터 혼수 보러 다니느라 아주 정신이 다 없다고 대답했죠. 뭘로 살지는 정했냐고 누나가 물어봤는데 아직 TV며 뭐며 직접적으로 정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누나가 TV는 어디 회사 걸 사는 게 맞다면서 자기의 의견을 말해왔고요. 화장실 다녀오는 아내가 제가 누나와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걸 알자 너는 우리 결혼 생활 이야기를 다 떠벌리고 있는 거냐며 엄청 불편해했어요. 아니 그냥 혼수 보러 왔다가 TV에 어디 거 살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한 게 뭐가 그리 문제가 되느냐고 했더니 뭐 그런 것까지 말하냐며 입에 거품을 물더라고요. 제가 무슨 큰 잘못을 한 건가 싶어 이해가 잘 가지 않아 고작 이런 걸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지금 제 누나가 시짜짓을 하고 있는 거라고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시짜짓이 되느냐고 했더니 지금 누나가 우리 혼수하는 것까지 간섭을 하려고 그러는 거라고 남자인 저는 눈치를 못 채더라도 자기는 다 알 수도 있다는 듯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좋은 걸 사면 돈을 흥청망청 헤프게 쓴다고 할 거고 자기가 별로인 모델을 사면 자기 보는 눈이 없다고 그걸 가지고 흠을 잡을 거라고 하려는 거라 하더군요. 그 말을 들어보니 누나가 진짜 그런가 하는 생각도 있고 해서 그냥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누나가 시짜짓을 하거나 할 성품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가장 큰 이유로 일단 저희 엄마가 할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모진 시집살이를 하는 걸 직접 보고 커왔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저는 손자라는 이유로 그나마 집에서 이쁨을 받았는데 누나한테는 할머니가 참 심술맞게 구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나 누나 두 사람 전부 시짜짓이라는 행위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시짜짓하는 시모나 신우가 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노래를 부르던 두 사람이었거든요. 결혼 준비하면서 결혼하고 나서도 우리 어머니가 아내에게 전화 연락을 먼저 하거나 그런 적도 한 번이 없었는데 뭐가 그렇게 불편하다고만 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갔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도 축복 속에 저와 아내는 결혼을 했습니다. 집은 제가 모은 돈과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까지 합해 서울에서 신축 빌라를 한 개 구하게 되었습니다. 투룸짜리 사이즈가 작은 신축 빌라여서 아내가 혼수로 집을 채우는 데는 1,500만 원이 채 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일하는 카페가 근무 조건이 그다지 안정적인 편이 아니었던지라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어차피 아르바이트식으로 일하는 거라 상관은 없었지만 그마저도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아내가 계속 일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 곧 죽어도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아내를 겨우 뜯어말려 애매한 맞벌이 부부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6개월 전 아내가 첫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첫 아이 임신 소식에 양가 부모님 다 기뻐하셨고 저도 가능한 모든 걸 아내에게 맞추려 노력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임신하면서 그렇게 바라던 카페를 그만두게 되었고 저도 집안일을 도와주며 아내의 몸조리를 도와줬습니다. 임신 16주차가 지나니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며 친정부모님하고 아이 태어나기 전에 한번 해외여행을 떠나고 싶다고 하기에 그렇게 하라고도 했어요. 그때 같이 임신 선물을 요구하길래 평소에 가지고 싶어 하던 명품 가방도 하나 사줬습니다. 가방에 여행비까지 돈이 그 자리에서 1,500만 원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재벌이면 저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그동안 제가 악착같이 저축해온 것도 있고 못 쓰게 한 것도 있으니 큰맘 먹고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줬습니다. 이제 제가 친정에 하는 만큼 아내도 시댁에도 마음을 열어줬으면 했는데 이런 제 마음은 전혀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 2년을 하는 동안 저희 집에 저희 부모님이나 누나가 찾아오는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내의 그 고질적인 시댁에 대한 혐오가 심각해서 고향에서 어머니가 서울로 방문하시는 걸 아주 자기 괴롭히러 오시는 거라 받아들였고 제가 중간 역할을 잘해야 양쪽에 아무 소리가 나지 않을 거니 저보고 알아서 잘하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연락 없이 찾아오는 것이나 시댁에서 살림간섭 하는 거는 용납 못하고 이해해줄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표현이 조금 거칠기는 했지만 요즘 여러 사람들이 시댁과의 이런저런 비슷한 문제로 이혼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저도 그런 일은 없게 하기로 하겠다 약속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결혼한 아들 집에 자주 들락날락 하는 거 안 좋다고 이해해 주셨기 때문에 아내가 걱정하는 그런 일은 전혀 없었고 제 누나 또한 와이프가 불편해한다는 걸 진작에 눈치채고 그때의 일로 결혼 후 저와 단 한 번의 연락조차 나누지 않는 사이가 되었고요. 아무튼 그날은 제가 회사에 급한 일로 주말이지만 출근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임신한 제 아내 생각에 새벽바람부터 곰탕을 한 소프 고아놓으셨다고 하시면서 오늘 곧바로 전해주러 오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집에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냥 제가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러질 못하니 아내가 엄청 질색을 할 게 눈에 선해서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머니도 마침 다른 날은 시간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제가 곤란해하는 걸 이해하셨는지 자기가 출발할 때 직접 아내에게 전화하시겠다고 정말 공공만 전해만 주고 돌아올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미리 아내에게 연락을 한다고 하니 그건 한사코 말리셨어요. 제가 연락하는 순간 아내 입장에서 저녁 식사도 같이 해야 하나 하면서 어머니를 그냥 보내는 것도 엄청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고 그냥 가져온 거 전해주기만 하면 되니 도착해서 문 앞에서 전화하고 건네만 주고 돌아오실 생각이라고 하셨어요. 아내가 어머니 저녁 식사를 대접할 거라고 생각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어머니께 알겠다고만 말하고 갑자기 출근하게 돼서 엄마만 불편하게 됐다고 죄송하다 사과를 드렸어요. 그리고 한참 다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할 일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간을 보니 어머니께서 다녀가셨을 때쯤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거 잘 받았냐고 물어보기도 전에 다짜고짜 아내는 저에게 화부터 내더군요. 내가 이런 일 없게 해달라고 했지? 라고 시작하면서 어이가 없다는 듯 다짜고짜 화부터 내기 시작하는데 처음엔 어안이 벙벙해서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차근차근 달래가며 아내를 진정시키니 안 그래도 컨디션이 안 좋아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누가 벨 눌러서 보니 어머니더래요. 왜 시엄마들은 항상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오냐고 이런 일 없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게 그렇게 힘드냐면서 화를 내기에 일단 아내를 진정시켰습니다. 아내에게 연락도 따로 준다고 했고 딱 가져오신 것만 전해주고 곧바로 돌아오실 거라고 했던 어머니가 대체 저에게는 말도 없이 아내가 저 지경까지 화나게 만들 정도로 뭔 짓을 하셨나 싶어서 처음에는 어머니께 아까 했던 거하고 왜 말이 다르냐고 쓴소리할 요량으로 어머니 좀 바꿔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집에 안 계시다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말없이 찾아오시는 거 문 한번 열어드렸다간 앞으로는 그게 당연한 줄 아는 법이라면서 이참에 시어머니 버릇을 단단히 고쳐주기 위해 일부러 문을 안 열어줬다고 하네요. 뒤통수를 뭐 단단한 거로 아주 세게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신혼집들이 이후로 며느리가 싫어한다고 별다른 연락 한번 먼저 하신 적 없었고 괜히 불편할까봐 집에 한번 찾아오신 적 없는 시어머니가 임신한 며느리 걱정돼서 밤새 곰탕 국물 우려내서 왕복 8시간 거리를 혼자서 찾아오셨는데 며느리가 한다는 말이 고작 시어머니 버릇을 이참에 고쳐놓아야 된다고요? 그 말에 저도 순간 이성을 잃고
아무리 예고 없이 찾아오셨어도 그렇지. 이 엄동설안에 시외버스로 몇 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오셨는데 그게 기분이 나쁘다고 지금 제 어머니를 지금 문전박대한 거냐고? 너 지금 제정신으로 씨부리는 거냐고 한마디 했어요. 아내는 제가 화를 내고 있으니 불리하다고 생각했는지 아이 때문에 몸이 피곤하다는 핑계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곧바로 아차 싶어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는데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시더군요. 요즘 어머니가 자꾸 깜빡깜빡해서 전화기를 두고 나가셨다고. 네 엄마는 아직 안 만났냐고 걱정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상황인지 대본에 이해가 가더군요. 전화기를 두고 가신 어머니가 출발하실 때 아내한테 전화를 당연히 하실 수 없었던 거죠. 그래도 어떻게 집까지 찾아온 어머니를 두고 아내는 자초지종도 묻지 않고 문전박대를 해버리고 말았던 거고요. 어머니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고 아내를 생각하니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러다가 회사 인포에서 가족분이 방문하셨다는 연락이 와서 후다닥 뛰어내려갔습니다. 가보니 어머니가 보자기 꾸러미에 바리바리 싸운 침을 양쪽에 드시고 서 계시더군요. 회사 이름이 기억나서 겨우 찾아왔다고 하시는데 화 한 번 내지 않고 오히려 제 눈치를 보고 계신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다 날 뻔했습니다. 왜 그러니까 연락도 없이 와서 고생을 하시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가 미안하다고 출발하면서 전화한다는 것도 까먹고 전화기까지 두고 왔다고 늙으면 죽어야지 하면서 멋쩍게 웃으시더라고요. 밤새 얼마나 끓이신 건지 젤리처럼 되어있는 공국을 먹기 편하라고 따로 1인분씩 소분해서 따로 싸서 가져오시고 묵직한 유리 반찬통에는 몇 종류나 되는 반찬들을 챙겨 먹으라고 김치며 젓갈이며 이것저것 아내가 좋아할 만한 건 전부 다 싸우셨더라고요. 보자기를 제가 받아들기만 했는데도 무거웠는데 나이 드신 노모 혼자서 이걸 들고 본가에서부터 터미널, 서울 신혼집에 제 회사까지 여행을 하셨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다 아팠습니다. 그냥 가신다는 거 택시비 들여서 터미널까지라도 택시로 모셔드렸습니다. 밀린 일 정신없이 처리하고 이건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내와는 한바탕 할 생각으로 상태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내는 아내대로 저한테 화를 낼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머니가 가져온 걸 양손 가득 들고 온 모습을 보니 경비실에서 주더냐고 하면서 이게 무슨 경우냐고 저에게 화를 냈어요. 아내가 화를 내면서 몰라도 되는 이야기를 더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찾아왔을 때 아내가 아예 집에 없는 척을 했다가 어머니가 어쩔 수가 없으니 경비실에 찾아갔는가 봅니다. 경비 아저씨한테 인터폰이 왔는데 어머니가 거기다가 짐을 두고 가셨다고. 그런데 전부 음식들이라 상할 것 같아서 미리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싶어 연락을 줬다고 하더군요. 아내는 그냥 거기다 두던지 갖다 버리던지 아저씨들 드시던지 맘대로 하시라고 대답을 했는가 봐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 음식들을 고스란히 저희 회사로 가져오신 걸 보니 아무래도 그 경비 아저씨와 인터폰을 주고받는 와중에 옆에 같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아내에게는 불같이 화를 냈어요. 자꾸 숫자짓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엄마나 누나가 너한테 뭐 못 살게 군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느냐고요. 오늘같이 연락도 없이 집에 찾아오는 게 숫자짓이지 않느냐고 따지는 말에도 제가 왜 그런 건지 어머니가 전화기를 두고 가셔서 연락을 할 수 없었다는 전후 사정을 말해도 그건 변명에 불과하다는 투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어머니는 연락 없이 찾아온 게 맞지 않느냐고 하는 말에는 대답을 할 수 없었지만 아내의 그 뻔뻔한 태도가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임신 중 예민한 상황인 것도 이해하고 시어머니나 신호가 어렵고 불편할 거라는 것도 다 이해를 했습니다. 무엇 하나 제가 먼저 이래라 저래라 하고 요구한 적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신우를 불편해하는 모습 때문에 결혼 후 단 한 번도 연락조차 하고 지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날 아내가 최소한의 사람돌이를 했다면 아무리 말없이 방문하셨더라도 날 추운데 집 안으로 잠깐 모시고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대접해드렸다면 적어도 엄동설안에 저희 어머니가 전화기도 없는 상황에서 그 무거운 짐을 들고 터미널과 저희 집, 제 회사를 왔다 갔다 하실 필요도 없었을 테고 그랬다는 생각을 하니 아무리 생각해도 아내를 용서할 수가 없네요. 장인 장모님 외식 몇 번 시켜드릴 동안 우리 부모님한테 즉석밥 한 그릇이라도 선물해 드린 적도 없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아내를 위해서 그랬다는 말은 저의 만족을 위한 말이었고 제가 불효자고 아주 못난 놈입니다. 이미 아내의 배는 불러오고 있고 곧 있으면 출산일이 임박해오는데 저는 더 이상 아내와 미래를 준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혼하자는 말을 해버렸어요. 현재 아내는 친정으로 짐 싸들고 간 상태입니다. 누나는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자초지종을 다 들었는지 그냥 이참에 갈라서라고 하네요. 어머니는 괜히 자기 때문에 제가 이혼하게 생겼다고 미안하다고만 하시고 있어요. 너무 갑갑한 마음에 저와 비슷한 상황이 또 있나 찾아보다가 이런 채널을 알게 돼서 마음도 한번 정리해볼 겸 해서 제 사연 적어서 보내봅니다. 아이를 생각하면 참는 게 맞고 어머니를 생각하면 이혼하는 게 맞는데 아직도 이 상황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겠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할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 9년 차고요. 결혼하면서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었어요. 시댁이 미국에 있거든요. 남편은 대학 졸업 후 군입대 문제로 한국에 혼자서 돌아왔었고, 군대를 전역하고 미국에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어요. 한국에 남아서 영어 회화를 그룹 과외식으로 가르쳐주는 일을 하면서 근근히 벌어먹고 살고 있었는데, 저는 그 수업에 참여한 학생 중 한 명이었어요. 그렇게 공부하면서 지내다가 서로 사랑에 빠져 결국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그룹 과외가 벌이가 좋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결혼을 약속하고 얼마 동안은 남편에게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남편도 그 사실을 알고 제 말에 동의했고요. 하지만 어려서부터 미국에서만 지내오느라 그렇다 할 인맥도 없고, 미국에서 졸업한 대학교도 국내에서는 그렇게 알아주는 학교가 아니었던지라 경력도 없고 나이가 많은 남편이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중간에 중소기업에 취직이 되긴 했는데 머리백도 안 되는 월급이었어요. 저도 회사에 다니고 있긴 했지만 벌이가 썩 좋은 편이 아닌 건 마찬가지였거든요. 둘이 합쳐서 500도 안 되는 돈으로 생활을 할 생각을 하니 아무리 짱구를 굴려보아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현실의 벽에 결혼을 포기해야 하나 서로 힘들게 고민하던 차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미국으로 가서 새롭게 시작해보면 어떻겠냐고 제게 물어보더라고요. 시댁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 우리들 자리 잡을 때까지 울타리가 되어주실 거라고요. 아무리 못해도 여기보다는 낫지 않겠냐? 자기도 여기서 취직하는데 더 이상 좋은 회사는 구해지지 않을 것 같다며 아예 미국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보자고 했습니다. 잘 알아보고 가지 않은 제 잘못도 있지만 미국에서의 생활은 녹록지가 않았어요. 시댁이 미국에서 하고 있다는 사업은 다름이 아니고 세탁소였습니다. 미국에서 세탁소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절대 세탁소라고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부모님 두 분이서 사람 쓰지 않고 직접 발로 뛰시고 인건비를 조금 절약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계셨어요. 게다가 예전에는 한국 사람들이 주로 하던 사업이었는데 당시 다른 나라 이민자들이 동종업종에 뛰어들게 되면서 경쟁이 많아져 예전에 비해 훨씬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그래도 미국에서 자라온 기반이 있기 때문에 저는 미국에 있는 회사에 취직을 할 줄 알았어요. 제가 이민 간 지역이 교민들이 많은 지역이었는데 남편은 미국 회사를 들어가는 게 아니었고 시부모님이 하는 사업같이 교민들이 소규모로 하는 동네 구멍가게에서 시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구멍가게 일이었지만 월급은 한국보다야 훨씬 좋았어요. 하지만 돈이 다가 아니었어요. 한국인을 주로 고용하고 싶어하는 교민들 사업 특성상 남편이 긴 시간 동안 일하기를 요구해 오더라고요. 덕분에 남편은 일주일에 60시간이라는 강도 높은 노동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계산해보면 한국에서 주 40시간 일하고 받는 월급보다는 높지만 일하는 시간을 따져보면 그렇게 월등하게 높은 편도 아니었고 시간과 돈을 바꾸고 사는 삶이었기에 하루에 2-3시간 같이 보내는 게 전부였거든요. 일에 찌들어 피곤해하는 남편을 보는데 이게 부부인가 룸메이트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시부모님 집에 얹혀 사니 월세 걱정은 없었고 일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워낙 많으니 어디 갈 곳도 없어서 돈 하나만큼은 잘 모였습니다. 저도 시부모님 세탁소에서 근근히 일을 도우면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도 제가 명색이 며느리고 제가 돈 벌어봐 남편하고 같이 미래 준비하기 위해 모으는 건데 돈 주는 걸 되게 아까워하시더라고요. 경력이 없으니 최저시급을 주겠다고 하시는 말도 참았는데 제가 일을 도와드리면서도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는 일만 해와서 그런가 일머리도 아주 없고 도움이 안 된다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돈은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제대로 주셨지만 돈 주실 때마다 오히려 자기들이 제게 일을 가르쳐주니 제가 돈을 내야 하는 게 맞지 않냐며 농담하시듯이 생색을 내셨습니다. 남편이 버는 것과 합쳐서 돈도 그럭저럭 예상한 것보다 빠르게 모이고 있었고 이렇게 2년 정도만 고생하면 저희가 집을 사서 독립해 나갈 수 있었어요.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정말 미국에서의 삶은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내색은 안 하고 있었지만 제 말투에서 다 티가 났나 봐요. 친정엄마가 안 좋은 제 목소리를 눈치채시고는 제가 미국에서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다고 한번 방문하시기로 했어요. 시댁에 빈방이 있는데도 불편하다는 이유로 기어이 고속도로 외곽에 붙어있는 싸구려 비즈니스 호텔을 잡아주시더라고요. 물론 비용은 제가 내야 했고요. 친정엄마는 짧게 2주일 일정으로 오셨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남편이 하루 일하고 안 하고가 저희 가게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정도였고 동네 구멍가게다 보니 월차 같은 기본적인 복지도 없었어서 친정엄마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이 길지가 않았어요. 식사라고 대접해주는 게 미국에 왔으면 꼭 먹어봐야 한다면서
한국에도 있는 패스트푸드 같은 걸 포장해 와서 드시게 하고 그랬어요. 제가 시부모님 세탁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니 며칠 쉬어도 되는지 여쭤봤지만 친정엄마가 오셨다는 부분도 이해해주지 않으시고 일손이 모자라다는 이유로 대본에 거절당했어요. 운전도 할 줄 모르시는 친정엄마는 그 고속도로 외곽 호텔에서 대낮에는 감옥살이를 하셨어야 했고 그나마도 제가 쉬는 날에도 차가 없으니 어디 다니지도 못해서 친정엄마도 제가 받는 대우에 화가 많이 나신 상태였어요. 하루는 미국 음식이 입에 안 맞으셨는지 한국 음식 먹을 만한 데가 없냐고 하셔서 근처에 있는 한국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친정엄마는 한술 뜨자마자 교민들은 이런 거 먹고 사는 거냐며 혀를 차시더라고요. 교민들이 많은 지역이라서 한국 식당이 그나마 많은 편이었는데 몇 군데 더 다녀보시고는 여기서 음식 장사하면 돈을 얼마나 버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친정엄마가 지방이지만 그래도 방송에도 몇 번 소개된 지역 맛집을 하고 계셨거든요. 여기서 엄마 음식 팔면 아주 대박이 나겠다는 생각을 하셨나봐요. 그래도 한국 음식 장사하시는 분들 보니까 집도 비싼 곳에 살고 차도 좋은 거 끌고 다니는 걸 보니 어느 정도 벌지 않겠냐는 말을 했더니 친정엄마가 그럼 여기서 장사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먼저 물어보셨어요. 친정엄마는 귀국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리바리 짐을 싸들고 미국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캐리어 하나는 엄마가 한국에서 특별히 공수해온 고춧가루가 가득 차 있었어요. 마침 운 좋게 시댁이 운영하는 세탁소 근처에 위치한 중국 식당이 문을 닫게 되면서 그 자리를 싸게 들어갈 수 있어서 오픈하는데 시설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었어요. 제가 모아온 돈으로는 턱도 없었지만 친정엄마가 한국에서 돈을 끌어오셔서 가게를 오픈할 수 있었습니다. 가게 오픈할 때가 되니 친정엄마는 체류기간이 다 되어서 한국에 돌아가셔야 했어요. 음식에 꼭 들어가야 하는 비법 양념을 한가득 만들어주시고 떠나셨어요. 한국에서 공수해온 고춧가루가 필수였고 그 외의 재료들은 친정엄마가 하나하나 맛을 보고 연구해가면서 현지화를 시켜놓았습니다. 시가에서는 세탁소 일손도 없어 죽겠는데 무슨 식당을 한다며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지만 친정엄마가 돈까지 들고 와서 가게를 오픈해버리니 딱히 반대를 하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오픈한 지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서 교민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그때쯤 불어오던 한류 열풍에 힘입어서 외국인 손님들까지도 유치할 수 있었어요. 그때쯤부터 저 혼자로는 도무지 감당이 안 돼서 남편이 하던 일을 그만두고 같이 일을 시작했고요. 시가와 알고 지내는 교민 중에 지역 유지이신 분이 있는데 투자 형식으로 1호점을 더 좋은 위치에 오픈해 주신다는 제의도 해주셨고 교민이 많이 사는 다른 지역에도 2호점을 내면 어떻겠냐는 제의까지 해오셨습니다. 2호점까지는 아직 여력이 없다고 거절하기는 했는데 언제든지 생각이 바뀌면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지역신문에도 소개되고 입소문을 타면서 장사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그때쯤부터 돈도 엄청 벌리게 되었고 저는 식당 일에는 큰 뜻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주류사회에 들어가지는 못하더라도 미국 살면서 남편이 식당을 하더라도 저는 번듯한 직장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에 늦게나마 대학교에 입학해서 회계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시작한다는 말에 시부모님은 남편 혼자 힘든 식당 일 시키고 저는 편한 거 하려고 한다는 식으로 받아들이셨지만 애초에 음식 장사를 반대했던 시댁이었기 때문에 제 결정에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하실 수도 없었어요. 그때쯤 집은 구하지 못했지만 새로 옮긴 가게 근처에 월세방을 구하게 되면서 시댁으로부터 독립도 하게 되었고요. 제가 공부하는 동안 친정엄마는 6개월에 한 번씩 미국에 오셔서 돈 한 푼 받지 않으시고 장사를 도와주시고 한국에서 택배로 이런저런 재료들 다 공수해 오셔서 6개월치 장사할 비법 양념을 만들어두고 떠나시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화근이 되었어요. 장사 4년 해오면서 친정엄마가 빌려주신 돈은 다 갚은 지 오래였지만 양념 사용비 및 용돈 명목으로 친정에 매달 200씩을 보내드리고 있었습니다. 시댁에는 그 반 정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도 1년에 2번은 오셔서 3개월씩 총 6개월을 돈 한 푼 받지 않으시고 장사 도와주시고 가는 데다가 음식 맛이 사실 엄마가 만든 비법 양념에서 나오는 거였기 때문에 달에 200씩 드리는 게 저는 절대 많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양가에 그렇게 드리는 돈의 제학비까지 제외하더라도 돈을 엄청나게 잘 벌고 있는 상황이었기도 하고요. 그런데 남편은 식당 운영하면서 그게 그렇게 불만이었나 봐요. 사실상 저는 공부를 시작하면서 가게 운영에 손을 떼왔고 식당을 이만큼까지 키워놓은 건 남편 공이 컸기 때문에 사업을 더 키워보려는 남편의 입장도 이해가 갔습니다. 이제 2호점을 내도 될 정도로 여력이 생겼고 지역마트에서도 밀키트 형식으로 제품을 만들어 보겠냐는 제의가 들어왔는데 장모님이 만들어주는 양념 가지고는 이제 6개월도 버티지 못한다고? 왜 비법 양념을 친정엄마가 우리에게 전수를 해주시지 않는 거냐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왜 그걸 전수해주지 않는 이유는 간단했어요. 처음 친정엄마가 미국에 방문하셨을 때 시댁이 친정엄마에게 해준 대우나 저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행여나 식당이 잘 되었을 때
저희가 그 비법 양념마저 쥐고 있지 않으면 분명히 언젠가는 소박맞게 될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친정엄마의 성견지명이었던 거죠. 그런데 남편 말을 들어보니 양념을 현지에서 직접 만들게 되면 친정엄마한테 200 보내는 걸 시댁하고 똑같이 반으로 줄일 수 있으니 우리 가게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하는 게 저희 엄마한테 그깟 100만 원 더 주는 게 아깝다는 듯이 이야기를 해오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거기다가 미국도 변이 때문에 아주 난리잖아요. 그 덕에 이미 시댁 세탁소는 이 시국에 타격을 입을 대로 입어 문을 닫내만해 하는 상황이었고 이웃점을 내면 그걸 시부모님에게 운영하도록 드린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남편이 확장하고픈 사업에는 저나 친정엄마는 들어가 있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과 시부모만 잘 될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게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우리 두 부부가 같이 이뤄낸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잘나서 잘했다는 듯이 말하는데 정말 있는 정마저 전부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쯤부터 친정엄마의 비법 양념을 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싸웠어요. 여유가 없더라고 줄 건 줘야 하는 게 맞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누구 덕인 줄 아냐고 화를 내면 남편은 그게 왜 장모님 덕이냐고 자기가 다 열심히 해서 이만큼 장사를 키운 게 아니냐며 화를 냈어요. 장모님이 그까짓 양념 가지고 치사하게 구니까 시골 동네 식당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계신다는 막말을 하는 걸 들으니 더 이상 이 사람하고 말해봐야 해결이 나질 않을 것 같아서 시부모님을 자리에 불렀습니다. 그래도 같은 어른이니 시부모님이 이 상황에 제대로 된 판단을 내려 남편에게 한 소리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 와중에 시부모님은 내 아들 솔직히 저 아니었어도 사업하는 재주가 있어서 여기서 뭐라도 한 자리 했을 거라고 저를 나무라시는데 그때 저는 이 생활을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무일푼으로 미국에서 시작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게 많아졌는데 그 과정에 저의 공은 하나도 없고 오직 남편이 잘해서 그런 거라 일관하시는 모습과 제가 번듯한 직장을 가져보려 노력하는 걸 허파의 바람이 들어서 아들이 힘들게 번 돈을 쓸데없는 곳에 축내고 있다는 듯이 생각하는 집안과는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공부가 끝나서 미국 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였고 저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남편에게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웃점을 시작하게 된다면 시부모님이 운영하게 할 생각 없고 제가 직접 운영할 것이고 사업이 확장되는 만큼 친정엄마에게 양념 사용료 명목으로 돈을 더 드려야겠다고요. 2호점이 잘 되는 만큼 시댁에는 용돈을 더 드리는 식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끝까지 이렇게 이기적일 수 있냐고 대본의 화를 내더군요. 그깟 양념 하나 가지고 유세 떨지 말라고 하면서 식탁을 주먹으로 내려치더라고요. 그때 결정했어요. 그때 주먹으로 내려친 식탁이 다음에는 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에게 여태까지 최저시급 받으면서 시부모님 가게에서 일한 것, 친정엄마 처음 오셨을 때 호텔도 아니고 고속도로 외곽에 있는 사고려 숙박시설에서 감옥살이 시킨 것들 빠짐없이 다 이야기하면서 저도 참을 만큼 참아왔다고 은혜를 갚아도 모자랄 판에 그깟 돈 몇 푼 주는 게 아까워서 개고픈 무는 꼬라지를 보니 이제 우리는 다 끝난 것 같다고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식당의 성공이 마치 자기가 이룩해낸 성공인 것 마냥 거기에 취해 있더라고요. 알겠다고 이혼해준다고 하지만 식당은 자기가 키운 거나 마찬가지니 위자료 한 푼 받아갈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물론 그동안 벌어온 돈이 많기는 했지만 아쉽지 않았어요. 저도 그만큼 공부하면서 학비로 들어간 돈도 있고 저도 한국에서 새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남편과는 이혼 후에 한국으로 돌아온 지 벌써 6개월이 되었습니다. 저는 외국계 회계사무실에 취직하게 돼서 연봉 6천을 받으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미국에서 알고 지내던 친구와 근근히 연락하면서 지내는데 벌써부터 식당이 삐그덕거린다는 재밌는 사실을 알려주더라고요. 음식 맛이 변했다고 교민 손님들이 하나둘 빠지기 시작하더니 요즘은 아주 파리를 날리고 있다고요. 그나마 있는 손님도 한국 음식 맛을 잘 모르는 외국인 손님밖에 없고 소식을 모르는 교민 손님들은 음식 맛이 변했다고 컴플레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조만간 열 것 같던 2호점 이야기도 물어봤는데 아마 음식 맛이 달라진 이유로 그것도 백지화되었다는 소문이 있다고 합니다. 속은 아주 꼬시고 시원하지만 가끔은 제가 너무했나 후회가 되기도 해요. 싫어도 8년이란 세월을 같이 고생을 해온 사람이고 부부로서 함께 살아온 기간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자기 부모님만 챙기는 모습에 실망스럽기도 했지만 반대로 남편에게는 제가 우리 가족만 챙기는 이기적인 사람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아마 다 지난 일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겠죠? 아직도 확신이 서지는 않지만 되도록 이제 그쪽 일에는 신경 끄고 앞으로 펼쳐질 제 인생 이막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할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주부로 결혼한 지는 이제 1년 정도 됐고요. 아이는 아직이에요. 아이를 빨리 갖고 싶었는데 남편이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 갖자고 해서 아직이네요. 요즘 뉴스를 보고 있으면 부부 사이에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 법한 사건 사고들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직원 숫자가 6명 정도인 작은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벌써 거기서 근무한 지도 4년이 넘어가네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 뒤늦게 시작한 사회생활이지만 부지런한 성격 덕분에 잘 적응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의 남편과는 사회생활을 막 시작했을 무렵 직장인 독서동호회에서 만났어요. 독서동호회라고는 하지만 토론을 하거나 하는 건 아니었고요. 종이로 된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가볍게 커피도 마시고 책도 서로 빌려 읽는 정도의 모임이었어요. 10명 남짓의 동호회에서 남편은 회비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돈 관리가 깔끔하고 투명했고 거기에 성실하기까지 한 남편을 저를 포함한 모든 회원들은 신뢰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모임 시작 후 2년이 지나고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먼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이직을 하게 되면서 모임도 결국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저와 남편은 그나마 20분 거리의 직장에서 각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연락을 주고 받았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네요. 제가 그동안 봐온 남편은 매사알뜰하고 꼼꼼한 사람이었기에 저는 그를 이상적인 남편감으로 생각했어요. 그 흔한 술이나 담배에 돈을 쓰는 것 같지도 않았고 브랜드 옷이나 신발을 걸치진 않았어도 깨끗한 사람인 게 보였거든요. 물론 가끔 연애하면서 특별한 곳에 가고 싶을 때도 있었고 분위기를 내고 싶은 순간도 있었기에 서운한 적도 덜어 있었지만요. 그런 기색을 느낄 때면 남편은 늘 언젠가 자리를 잡고 그때에도 늦지 않는다며 저를 다독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고요. 그렇게 1년 좀 넘게 연애를 하다가 남편의 우리 같이 살면서 미래를 준비하면 어떻겠냐는 프로포즈에 제가 좋다고 하면서 결혼까지 하게 된 거죠. 사실 결혼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일단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상견례 장소부터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 성격이 화려하고 사치를 좋아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인 만큼 저도 나름 생각해오던 그런 그림이 있었으니까요. 강남에 있는 한 식당에서 양가 어른들을 모시고 진지한 분위기에서 상견례를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인터넷에서 할인 쿠폰을 구했다며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상견례를 하자고 하더군요. 거긴 제가 학생 때 자주 가던 곳인데 말이죠. 제가 조용한 곳에서 여유롭게 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이제부터 결혼 준비하려면 여러모로 돈이 들어갈 텐데 양가 어른들도 다 이해해 주실 거라면서요. 물론 이해해 주시긴 하셨지만 저희 아버지는 나지막히 남자가 너무 돈돈하는 것도 좋지 않다며 좀 걱정을 하셨어요. 상견례 자리에서도 저희까지 전부해서 6명이었는데 남편은 여기는 식전해주는 빵이 무료에다가 무한리필이 되고 하니까 메뉴는 4개 정도만 시켜도 충분하다며 손바닥만한 스테이크 2개에 스파게티 하나, 피자 하나를 시키더라고요. 어찌나 남편의 그런 모습이 남사스러운지 제 얼굴이 뜨거워지더군요. 그걸 눈치채신 저희 친정부모님께서 편하게 더 먹으라며 본인들이 사시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이것저것 2-3개를 더 시키더라고요. 상견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그저 마음속으로 제발 남편이 돈을 냈으면 좋겠다고만 생각한 것 같아요.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일어나자 남편은 눈치를 보더니 화장실에 잠깐 다녀온다고 자리를 뜨더라고요. 결국 저희 부모님이 식사값을 계산하셨어요. 그날 저녁 제가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서운한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돈을 아껴야 돼도 그렇지 어떻게 양가 어른들 모셔놓고 그럴 수가 있냐고요. 그러자 남편은 제가 그러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듯이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불편하다고 하셨냐고 되묻는 거예요. 제가 부모님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불편했다고 소리를 지르자 남편은 저더러 진정하라며 실리를 추구해야 한대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아직 제가 콩깍지가 씌어 있었는지 차마 결혼을 엎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 우리 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그런 걸 거야 라며 참았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그땐 몰랐어요. 남편은 여러 업체를 돌아다니며 저에게 견적을 내보라고 성하였어요. 스튜디오 촬영도 아는 동생에게 부탁한다고 자기만 믿으라고 호언장담을 하더라고요. 저희는 결국 7월 한여름에 바깥에서 웨딩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 보면 제대로 제가 눈뜨고 있는 게 없어요. 거기다 사진 찍어준 아는 동생은 취미로 야생화 같은 걸 찍으러 다니는 사람이지 이렇게 본격적인 웨딩 촬영은 처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이지 그 사진만 보면 지금도 속상하고 억울해서 눈물부터 나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드레스도 여러 곳에서 입어보고 신중하게 고르고 싶었는데 입어보는 것도 다 돈이라면서 딱 3벌 입어보고 결정했어요.
그나마 화장하고 머리는 남편한테 거짓말하고 좀 더 비싼 데서 하긴 했네요. 그래도 제가 참고 또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모든 절약이 우리 둘의 미래를 위해서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남편 말대로 이렇게 10년만 살면 그때는 그동안 참고 산 거 전부 누려가며 살 수 있을 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속된 말로 죽 써서 개준 거더라고요. 신혼집은 남편하고 저하고 정확히 반반씩 해서 경기도에 있는 작은 빌라에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같이 살기 시작하니 남편의 절약 정신은 정말 제가 예상한 것보다 더 심각했어요. 일단 안 쓰는 코드는 하나라도 꽂혀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심지어 TV도 안 볼 때마다 빼놔야 되고요. 핸드폰 충전기도 그냥 꽂혀 있으면 안 돼요. 화를 내거나 그러는 건 아니지만 들으란 듯이 한숨을 푹푹 쉬며 그걸 다 뽑고 다니니 너무 신경이 쓰이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장을 보러 가면 계란 한 줄만 사더라도 최소한 3군데 마트는 가요. 다 가격 비교하고 다니느라고요. 제가 맨날 기름값이 더 든다고 해도 귀등으로도 안 들어요. 저희는 일주일에 5만 원으로 예산을 잡고 장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가령 고기를 산다거나 해서 예산이 초과가 되면 남편한테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어 상의를 해야 해요. 이런 이야기를 처음에는 친정 어머니께 몇 번 했는데 어머니가 저보다 더 스트레스 받아 하셔서 요즘에는 어디 이야기할 곳도 없어요. 그냥 저 혼자 삭히고 살았어요. 그리고 올 겨울 정말 춥잖아요. 그런데 수도꼭지를 딱 미지근한 물 나오는 곳까지만 돌아가게 고정을 해놔서 따뜻한 물을 제대로 못 써요. 샤워도 10분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10분이 넘어가면 계속 화장실 밖에서 1분 넘었다, 2분 넘었다 시간을 재면서 눈치를 주더라고요. 이런 결혼 생활이 지속이 되니까 정신병에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또 한편으론 스스로 무서울 만큼 제가 적응을 해가고 있었죠. 그러다 얼마 전 친정집에 누수 문제가 있어서 저희 부모님이 며칠간 저희 집에 오신 적이 있어요. 제가 남편한테 어른들 감기라도 드시면 고생하시니까 빨리 수도꼭지 풀어놓으라고 난리를 쳐서 부모님이 따뜻한 물로 샤워는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데서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영하 13도였던 밤이었어요. 저희 집은 베란다가 없는 빌라라서 우풍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부모님 따뜻하게 주무시게 해드리라고 신신당부를 했죠. 저는 그날 야근이었거든요. 그런데 집에 와보니 이 미친 인간이 저희 부모님에게 침낭을 드렸더라고요. 지는 우리털 이불을 덮고 처자고 있고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남편을 흔들어 깨웠어요. 남편이 덮고 있던 이불을 뺏어서 저희 부모님을 덮어드리니 두 분이 잠에서 깨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창피하고 죄송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자 저희 부모님은 웃는 얼굴로 강서방이 많이 쪼잔하고만 일하며 씁쓸한 미소를 보이시더라고요. 저는 부모님이 들으실까봐 남편에게 크게 소리도 못 지르고 바로 인근에 호텔을 예약해 두 분을 그리 모셨어요. 부모님이 호텔로 가신 뒤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악을 쓰며 달라들었습니다. 내가 시부모님께 그래도 상관없냐고 그러자 아니 손님용 이불이 따로 있지도 않고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건데 왜 그렇게 난리냐며 오히려 화를 내더군요. 저더러 침낭이 얼마나 유용한 물건인지 아냐면서요. 폭풍 같던 주말이 지나고 남편이 출근한 날 저는 남편 몰래 회사에 병가를 내고 집에 남았습니다. 남편에게 어떻게 복수를 할까? 나도 똑같이 시부모님을 추위에 떨게 해야 하나 고민을 했어요. 멍청하고 생각 없는 짠돌이 남편이 문제지 사실 시부모님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저는 중고물품 파는 곳에다가 저희 부부가 쓰던 퀸사이즈 침대를 무료 나눔한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파는 것도 귀찮고 남편이 오기 전에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뿐이었거든요. 결혼할 때 샀으니 거의 새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글을 올리기가 무섭게 몇 사람이 앞다투어서 가져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어떤 사람이 20만 원을 줄 테니 자기한테 팔라고 제시를 해와서 그 사람한테 팔았습니다. 그 20만 원으로 마트에 가서 정말 혼자 간신히 누울 만큼 작은 침대를 하나 샀어요. 퀸사이즈 침대가 놓여있던 자리에 새로 산 작은 침대와 그 바로 옆으로 남편이 쓸 침낭 하나를 놓아 두었습니다. 몇 시간 뒤 퇴근해서 집에 온 남편은 노발대발 난리더군요. 그런데 자기께 침낭이라서 열받은 건 둘째고 퀸사이즈 침대를 제값도 안 받고 남한테 넘겼다는 거에 열이 받았더라고요. 내가 저런 남자의 뭘 보고 결혼을 한 건지 스스로 한심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뭐라건 무시하고 제 침대에서 혼자 자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오기가 생긴 건지 소파 위에서 침낭에 들어가서 자더라고요. 그렇게 부부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오셨어요. 시아버지와 부부싸움 후 홧김에 집에서 나오셨는데 시아버지가 홀딱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셨다고요. 시어머니가 오셨던 그날도 저희 친정부모님이 오셨던 날만큼 추웠죠. 하나뿐인 오리털 이불은 제가 덮고 있었고 집에는 그때처럼 여분의 침낭 하나가 더 있을 뿐이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빨리 오리털 이불을 내놓으라고 난리더군요. 저는 이건 손님용이 아닌데
이걸 어떻게 드리냐면 남편이 했던 그대로 말했어요. 일부러 시어머니 들으라는 식으로 제 목소리를 낮추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투닥대고 있으니 제가 한 말을 듣고 예상한 대로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뭐라고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 저희 부모님에게 했던 일을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그제서야 어머님도 아무 말씀 못하시고 남편에게 남자라는 게 그렇게 쫌생이 마냥 왜 그러고 사냐며 한심하고 쪽팔린다고 뭐라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없이 키운 것도 아닌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요. 저는 시어머니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어른 공경할 줄 모르고 돈 몇 푼 때문에 시간 낭비를 일삼는 멍청한 남편과는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충동적으로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얘기했어요. 사실 이때 남편이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으면 이혼 도장까지는 찍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또 이 이혼도 돈 드는 거 모르냐며 왜 돈쓰리를 자꾸 만드냐고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 한숨을 들으니 제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것 같더군요. 그 다음날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 물으니 이런 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남편의 귀책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변호사 말이 진짜 짠돌이들은 이혼도 돈 생각하느라 못하니까 그 점을 무기로 잘 생각해서 써먹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이혼하기 전에 일단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건 조금씩 정리를 하려고요. 정말 개거품 물 때까지 집안 물건 하나씩 헐값에 정리하려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할 안녕하세요. 저는 둘째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33살 여자입니다. 남편과는 결혼한 지도 벌써 4년째예요. 지난 추석 이야기인데 설도 다가오고 그러니 또 생각나서 아주 우라가 치밀어 오르네요. 고향 선후배 사이이기도 했던 신랑과는 대학을 졸업하고 들어간 첫 직장에서 정말 우연한 기회로 재회를 하게 되었어요. 고향에서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사이는 아니었지만 같은 회사에서 다시 만난 신랑과는 우연한 만남 때문인지 타지에서 서로를 제외한 그 상황에 끌렸는지 그렇게 순식간에 정이 들어버렸고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계속 다니고 있었는데 재작년 첫째가 생기면서 회사를 휴직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출산휴가가 끝난 뒤에 회사로 복귀해서 보모를 쓰더라도 돈을 더 모으려고 했는데 연이어 둘째가 들어서게 되면서 회사로 복귀하는 건 포기를 했고 저는 그대로 전업주부가 되었어요. 신랑 혼자서 외벌이로는 넉넉한 편이 아니라 걱정이 되었는데 둘째가 갑자기 생겨버린 것에 나름 책임감을 느꼈는지 남편이 자기 용돈도 한 달에 20만 원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제가 관리하는 생활비 통장으로 옮기겠다고 저를 안심시켜주더라고요. 저와 신랑은 동양 출신이라서 시댁이나 친정이 전부 한 동네에 있어요. 신랑과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어서 명절 때면 차를 끌고 내려가야 하지만 일단 내려가기만 하면 양가가 차로 20분 거리도 안 되기 때문에 짧은 연휴인 명절이라도 양가를 똑같이 챙길 수가 있어서 그런 점은 좋아요. 이번 추석은 신랑 회사에서 웬일로 목금에 연차를 쓸 수 있게 해줘서 10일에 가까운 긴 연휴를 맞게 되었습니다. 10일이나 되는 연휴를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다가 요즘 시국이다 보니 어디 가기도 그렇고 해서 시댁이랑 친정을 오가며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명절날 내려가면 시가에서 친정이 20분 거리도 안 되기 때문에 명절 당일날 제사 지내는 것만 끝나면 제가 친정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도 별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둘째 낳은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신랑의 동생들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관계로 집안의 유일한 여자인 시어머니를 도와 같이 음식 준비를 해요. 시가 자체도 제사에 그렇게 목매다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자잘한 음식은 대부분을 시장에서 구입해서 쓰기 때문에 명절 스트레스는 그렇게 심하지 않은 편입니다. 오히려 둘째 낳은 지도 얼마 되지 않은 제가 나서서 일을 도와드려서 그런가 시어머니도 제사가 끝나고 시가에 남아있으면 저보고 여기 있어서 뭐하냐고 어서 친정 가서 부모님하고 시간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것 빼고는 이상적인 결혼 생활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지금 너무 충격적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신랑도 같이 친정에 가긴 하지만 보통 점심 정도만 같이 먹고 시가로 돌아와요. 친정 부모님이 신랑한테 워낙 잘해주시기도 하는데 그게 오히려 더 부담스러운지 매번 친정만 가면 이리 앉지도 서 있지도 눕지도 못하고 애매한 모습으로 불편해하는 모습 때문에 친정 부모님도 안 봐도 되는 사위 눈치를 보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저는 친정에서
남편은 시가에서 그렇게 연휴를 보내는 게 일상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시가에서 눈치 주는 것도 아니고 일을 시키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역시 친정 부모님하고 같이 집에 있는 게 즐겁고 좋기만 하네요. 나와 산 지도 10년이 다 되어가는데 제가 쓰던 방도 그대로 남겨두셨기 때문에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기분으로 연휴를 즐겼습니다. 이래서 집보다 좋은 곳이 없다는 말이 있는가 싶더라고요. 문제가 생긴 그날은 신랑과 같이 친정에 방문의 시간을 보내다가 신랑은 시가로 다시 돌아갔고 저 혼자서 친정에서 하루를 머문 다음 날이었습니다. 점심때쯤 돼서 남편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시댁 식구들과 신랑 동생들까지 해서 시내에 있는 불가마에 다녀오겠다고요. 이 시국에 사람 많은 곳 가는 건 내키지 않았지만 시댁에서 매 명절 때마다 연례 행사처럼 다니는 목욕탕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생각 없이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신랑이 먼저 제 계좌로 3만 원을 보내주면서 이걸로 친정 부모님하고 중국 음식 같은 거라도 시켜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대학생인 제 남동생도 친구들하고 노는 게 더 좋은지 아침 대바람부터 집 밖에 나가서 친정 부모님하고 저 3명밖에 없으니 요리한 게 인원수대로 면 한 그릇씩 시키면 돈이 딱 떨어지겠더라고요. 용돈도 줄었는데 웬일로 이런 사소한 것까지 챙기나 싶어 비록 중국 요리였지만 친정 부모님께 신랑 칭찬을 하면서 음식을 시켜 먹었죠. 그렇게 명절 동안 육아 스트레스도 잊은 채 꽤 괜찮은 연휴를 즐기고 금요일 저녁에 서울로 올라왔죠. 더 쉬고 싶기는 했지만 웬만한 여름 휴가보다 더 긴 연휴였기 때문에 아쉬움이 없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남편은 조기 축구에 사람들하고 공차러 나간다고 아침 일찍부터 집을 비운 상황이었고 저는 집에 남아서 밀려있던 집안일과 명절 세느라고 챙겨갔던 옷가지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었어요. 신랑이 가져간 외투를 꺼냈는데 거기서 매캐한 냄새가 잔뜩 나더라고요. 신랑이 워낙에 좋아하는 외투고 출근할 때도 자주 입는 옷이라 드라이 클리닝을 맡겨야겠다 하고 외투 주머니에 있는 걸 꺼내고 있는데 거기서 영수증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영수증에 찍힌 금액은 무려 68만 원이었습니다. 영수증에 찍혀있는 남편의 카드 뒷번호가 보이더라고요. 잘못 봤나 싶어 몇 번을 눈을 씻고 봐도 신랑의 카드가 분명하더군요. 날짜는 시댁 식구들과 불가마에 간다며 친정 부모님 짜장면 시켜준 그날이었습니다. 시댁과 친정 근처 시내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그 지역 사는 분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한 한우집이 있어요. 고향 동네에선 유명한 곳이라 저도 아는 데였지만 워낙 비싼 곳이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툭불한우 전문점이고 100g에 3만 원이 넘는 가격 때문에 갈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그런 곳이에요. 명절날 내려갈 때마다 그 식당을 지나가기 때문에 그때마다 신랑한테 그냥 저런 데서 한번 고기 먹어봤으면 싶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까지 했던 가게입니다. 신랑도 그럴 때마다 여유가 생기면 저런 데 못 가볼 것도 없자 하면서 언젠가 꼭 한 번은 가기로 했던 그곳이었어요. 고깃집 가지고 뭘 그러냐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자란 생활비 때문에 허리띠 졸라맨다고 겨우 먹던 게 마트에서 삼겹살 행사할 때 아니면 무한리필집 가서 먹는 게 전부였기 때문에 더 억울하더라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억울했던 건 언젠가 둘이 같이 가서 저런 데서 한번 꼭 먹어보자고 약속한 그런 곳에 저만 쏙 빼놓고 시댁 식구들만 데리고 가서 먹었다는 사실보다도 마누라랑 장인장모 식사는 짜장면으로 퉁치고 굳이 그 사실을 숨긴 채로 시댁 식구들만 데리고 가서 먹었다는 게 너무 서운했습니다. 신랑이 용돈 아껴서 자기 부모한테 좋은 거 사주는 게 뭐가 문제냐 하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그러기엔 이해가 안 가는 점이 너무 많았어요. 둘째가 생기면서 제가 강요한 적도 없는데 신랑이 자기 용돈을 줄여가면서까지 생활비 통장을 따로 만들어줬고 그렇게 용돈을 줄이고 나서도 신랑은 이따금씩 경조사비, 조기 축구의 회비, 교통비가 모자라다 등등 이런 자잘한 이유들로 용돈이 모자란다며 생활비 통장에서 용돈을 추가적으로 가져간 적이 너무 자주 있었거든요. 그러던 사람이 돈이 어디서 나가지고 한우집에서 70만 원을 쓰고 왔는지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안 좋은 촉이 들더라고요. 조기 축구회가 끝나고 어디서 또 한 잔을 걸치고 왔는지 술 냄새 펄펄 풍기면서 들어온 신랑에게 영수증에 관한 건 일부러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신랑이 출근했을 때 전화기를 들었어요. 저도 신랑과 같은 회사를 다녔던 데다가 총무과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몇몇 직원들하고는 연락을 하고 지냅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 알지만 너무나도 참을 수 없어서 격리과에 친하게 지내던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이니 꼭 좀 부탁한다 했더니 후배가 곤란해하면서도 지급 내역을 이야기해주더라고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신랑은 비밀 통장을 만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 신랑의 고정금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들은 전부 비밀 통장으로 받도록 해놨더라고요. 곧바로 신랑이 비밀 통장을 만든 은행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돌아온 답변은 알려줄 수 없다였어요. 부부인데도 안 되는 거냐 했더니
계좌주인 신랑이 본인이 통장을 개설한 지점에서 본인이 직접 방문해 요청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조회 업무도 할 수 없다고 안내해 주더라고요. 그날 저녁이 되어서야 퇴근하고 돌아온 신랑 앞에 그 고깃집 영수증을 들이밀었죠. 이게 뭐냐고 조용히 물어봤는데 신랑의 안색이 바뀌더군요. 친정에 짜장면 사주고 너는 그 고기가 목구멍으로 넘어가더냐고 한마디 했더니 대번에 부모님이 고기가 좀 먹고 싶다길래 그동안 용돈 모아둔 걸로 사드린 건데 자식이 부모 고기 좀 사줄 수 있지.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고. 그런 거 가지고 화를 내냐며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용돈을 빼고 나머지 돈을 생활비라고 저한테 다 주는데 그러면 너도 생활비 아껴서 친정부모님 데리고 가서 고기를 사드리면 되는걸. 제가 돈 아까워서 제 부모한테 효도 못한 걸 왜 자기한테 화를 푸느냐고요. 씻고 나와서 고기가 땡겨서 다녀온 건데 먹는 것까지 일일이 저한테 전부 허락을 받아야 하냐면서 말이죠. 차라리 거기서 저에게 사과를 했다면 다음번 명절 때는 우리 부모님 모시고 가서 한 번 더 먹자고 저를 달래주기라도 했다면 남자가 사회생활 하는데 비상금 통장 정도는 운영할 수 있겠거니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신랑의 모습에 저도 남편의 비밀 계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은행에 몰래 만든 계좌는 어떻게 설명할 건데?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꺼냈더니 그때부터는 신랑의 얼굴이 아주 사색이 돼서 말도 제대로 잊지를 못하더군요. 용돈도 너가 줄인 거고 모자란 만큼 생활비에서 돈도 더 빼가 쓰고 있으면서 비밀 계좌까지 만든 이유가 뭐냐 묻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못하더군요. 끝끝내 아무런 대답을 못하고 있는 신랑에게 내일 보자고 이야기하고 그날은 아이방에다가 이불 깔아놓고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신랑의 출근길을 동행했습니다. 오랜만에 다니던 회사 근처에 가니 둘째 아이가 생기면서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이것 때문에 제가 제 경력까지 포기한 결과가 있건가 싶어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회사 다닐 때 자주 가던 근처 카페로 가서 나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점심시간 맞춰서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맞춰 나온 신랑을 데리고 같이 은행으로 갔습니다. 신랑이 동행한 상태였으니 아무것도 안내해줄 수 없다던 은행은 결국 제 앞에 신랑의 비밀계좌 내역을 계좌를 개설한 시점부터 전부 뽑아다가 가져다 줬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저와 결혼을 한 그 시점부터 신랑은 저 몰래 월급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들을 받는 비밀계좌를 개설해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통장 내역은 더욱 더 가관이었습니다. 몇십만 원짜리 술집에 다녀온 것부터 어디다 썼는지 현금 인출도 한 번에 몇십만 원씩 엄청나게 많이 했고 시가에도 저 모르게 1년에 두어 번씩은 몇백씩 보낸 기록까지 싹 다 나오더군요. 친정에는 생신날과 어버이날에 한 분당 10만 원씩 해서 보내던 게 전부였는데 아끼고 아껴서 살림살이 나아지면 금액을 올리자고 하던 말이 제가 집에서 애 보는 동안 둘이 같이 아껴서 잘 살아보자고 해오던 말들이 여태껏 전부 거짓부렁이었다는 걸 알고 나니 그 자리에서 더 이상 화도 나지가 않더라고요. 집으로 돌아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아직 말도 못하는 둘째가 울고 있어 업어가며 달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저도 눈물이 마구 나더라고요. 퇴근하고 돌아온 신랑은 제 앞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냐는 말에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화낼 기운도 나질 않았어요. 일단 신랑의 비밀 계좌는 해지해버렸습니다. 신랑의 용돈도 없애버렸고 모든 돈을 제 통장으로 들어오게 바꾸어버렸어요. 물론 남자가 사회생활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할 때마다 저한테 미리 액수를 알려 허락을 받고 제가 한번 살펴본 뒤에 그때그때 제가 보내주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건 너무하지 않냐는 신랑의 반응에 너가 그동안 사회생활 한답시고 몰래 결제한 술집들이 대체 뭐하는 곳인지 인터넷에 한번 찾아봐도 되겠냐고 물었더니 그 말에 곧바로 쥐죽은 듯이 조용해지더군요. 시가에는 그동안 비밀계좌에서 보낸 금액만큼의 용돈이 친정에 갈 때까지 앞으로는 일절 한 푼도 보내거나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충 계산해봐도 신랑이 시가에 용돈 보내는 건 매번 보내던 액수로만 계산해보면 앞으로 12년은 시가로 어떤 명목으로든지 돈 보낼 일은 없어졌네요. 그리고 다가오는 구정 때 시댁에 가서 시부모님 보는 앞에서 짜장면 한 그릇씩 시켜놓고 음식이 도착하자마자 친정 식구들 투뿔한우 사주러 간다고 말하고 무안을 잔뜩 준 뒤에 나오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걸로 남편을 전부 용서하거나 한 건 아닙니다. 아이 둘에게서 아빠를 뺏고 싶지 않아 내린 결정이기도 해요. 허나 여태껏 저를 속여온 기간을 생각해보면 도무지 분이 풀리지를 않네요. 이 정도면 충분히 했지 싶다가도 돌이켜 생각해보면 도무지 용서가 되지가 않아요. 다음 구정이 지나면 여러분들께 후기랍시고 사연 한 번 더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시간이 아직 있으니 혹시 제가 취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사연 들으시는 분들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기입니다. 사연 보내드린 지도 벌써 한 달이나 지났네요. 여러분들의 고견 감사드립니다.
신랑이 저몰래 다닌 술집이 뭔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비상금으로 현금 인출해서 어디다 썼는지 확신은 없었지만 보통 술집에서 카드 긁은 날마다 인출했기 때문에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달아주신 댓글들을 살펴보니 확신이 서더라고요. 신랑한테 어디 설명해봐라 했더니 당연히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 잡아떼더군요. 해명이랍시고 하는 말이 화투 치러 다녀왔다나요. 오히려 지금 자기를 의심하는 거냐며 대번의 성질을 부리더군요. 멍청한 인간이 화투라고 하면 제가 잘했다고 칭찬해줄 줄 알았나 봅니다. 물론 전자보다는 나은 편이긴 하지만 진실이 그 어느 쪽이든 간에 저 혼자서 이 사실을 모르는 척하고 고군분투하고 애써봐야 상황이 더 나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친정 가서 고기 한번 사 먹는다고 끝날 일이라는 생각도 제가 너무 안일했던 것 같고 무엇보다도 제 신뢰를 저버린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랑 모르게 변호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신랑과 나눈 대화를 녹음해서 가져갔는데 술집을 다녀온 날 이후에 남편의 행위를 입증할 방법이 없으면 조금 어렵겠다는 듯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화투장 다녀온 걸 이유로 둔다고 하더라도 신랑이 중독이라고 부르기 힘들 정도로 인출금이 소액이기도 하고 계좌 기록이 두어 달에 한두 번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상습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고 하시네요. 협의 이혼을 하라는데 그렇게 되면 위자료가 문제가 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경우에는 양육권도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하는 말과 함께 친권도 양육자의 경제적인 상황까지 봐서 이 경우에 제가 불리할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사무실을 나오는데 너무 막막하더군요. 직장을 떠난 지 기간이 좀 되지만 앞으로 돈이야 벌면 되는 것이고 일할 곳이야 어떻게 구하려면 구하겠지만은 그렇게 된다면 아이 둘을 제가 돌보지 못하니 말이에요. 고향으로 내려가는 것도 생각해봤지만 시가도 가까운 편이라서 꼴도 보기 싫을 텐데 자주 마주치게 될 것 같아서 엄청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 고민 끝에 저는 결국 이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만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아이들만이라도 저와 함께 지낼 수 있게 일단 다닐 회사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친정엄마에겐 사정을 설명드렸고 어머니는 흔쾌히 아이를 돌봐주신다고 대답해 주셨어요. 직장을 구하면 근처에 제 돈으로 월세방이라도 구해드리려고요. 신랑에게는 복직은 물 건너갔지만 새로운 직장을 찾으려 하는 중이라고 이야기해뒀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건 비밀로 했어요. 남편에게는 사회생활 하면서 돈 필요할 텐데 제가 너무 저만 생각했다고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면서 남편에게 돌려줬습니다. 당장이야 조심하겠지만 집어넣게 못 준다고 분명히 언젠가 한 번 저 모르게 다시 다녀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를 대비해 증거를 착실히 모으려고 합니다. 제가 번듯한 직장이 생겨 아이들의 양육권과 친권을 온건히 가져올 수 있을 때 그때 이혼 서류를 들이밀어 보려고 해요. 당장은 꼴도 보기 싫고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제가 웃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보내주신 응원과 여러 의견들 감사합니다. 조만간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